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주원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1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요, 중국 특집입니다. 아침에 3프로TV에서 이제 권순우 기자도 이 중국의 GDP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던데,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오늘은 중국 얘기, 그리고 이 기사가 참 그 특집으로 이 피크 차이나라고 이렇게 특집처럼 돼 있고요. 아세안 중동 인도로 반경을 넓히는 한국, 그리고 엔데믹 직격탄, 모바일 게임 첫 역성장,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돼서 문화혁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성적표, 피크 차이나 쇼크,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 구글까지 줄줄이 차이나 엑스더스. 네, 그리고 중동의 기술 수출, 동남아에는 제조 거점, 이 포스트 차이나 속도 낸다 해서 이 탈중국, 그리고 그 다음 대안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중국 경제는 변곡점이라고 하면서 바이오 등 신산업 경쟁력 빠르게 장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쭉 있어서, 이번 이 특집 기사를 통해서 이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중국을 탈중국하는 움직임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시작하면서 작년에 IPEF, 그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이라는, 그게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예, 중국을 세계 공정화 시키고, 중국을 세계 공정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싸게 생산된 중국 공산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위 말하는 그 골디락스, 예,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데, 예, 경기는 좋은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 4, 5, 6, 7, 3, 4, 5, 6, 7, 예, 거의 5년 연속 올랐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탈중국을 하고 어떤 변화와 또 어떤 그 변화에 따른 위기가 기회가 있는지 이렇게 특집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한번 그런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크 차이나 아세안 중동 인도로 반경 넓히는 한국, 요 기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3% 성장, 인구가 61년 만에 감소를 했습니다. 탈중국 새 성장 공식을 짠다. 중국 저성장에 한국도 흔들릴 우려,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 반도체에 이어서 첨단 산업 초격차 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중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던 급속한 성장 둔화 및 노동인구 축소 우려가 연초부터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픽 차이나, 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타는 현상에 대응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온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 공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자료로 이제 차트가 있는데요. 중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와 실제 추이인데요. 2018년도에 6.5에서 6.7, 19년도에도 실제치 빨간색만 보면 6%고요. 20년 코로나 때 2.15 나오는데 목표치가 미발표에 있었네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19년 11월인가 12월 달부터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발하면서, 그래서 코로나 20가 아니고 코로나 19이잖아요. 19년 중국에서 먼저 발발하다 보니까 20년도에 아예 목표치를 발표를 안 했었네요. 2.2까지 갔다가 21년도에는 실제치가 8.4 나왔고요. 그리고 22년 작년에 3%
그렇게 나오네요. 목표는 5.5였는데 17일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2.9%, 연간으로는 3.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성장률 3%는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년도에 기록했던 2.2%를 제외하면 문화 대혁명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1976년 이래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6년. 1976년이 문화 대혁명에 대한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1975년도 4년에서 5년도가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50% 빠졌었던 게 1974년, 75년 요때였기 때문에 꼭 문화 대혁명만의 그런 후유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5.5% 내외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고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해서 인구는 지난해에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85만 명 줄어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 둔화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덩달아서 흔들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25%에 달하죠. 네, 거의 28% 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가지고 23% 이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평균 한 25%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일명 쌍순환으로 불리는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대중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절실하고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는 14억 명으로 중국과 비슷하지만 중위 연령이 28.4세로 중국보다 10세 이상 낮다. 그러면 중국이 거의 이제 한 38, 39, 요 정도 되나 봅니다. 인도가 향후 전 세계 공장의 지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가별 맞춤 진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베트남 등이 속한 동남아를 3대 주력시장, 중동 등을 3대 전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중국이 느닷없이 경제 제재 등 목리를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고요.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익을 챙기려면 첨단 산업 기술력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야 중국도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관계의 새 판을 짤 수 있도록 한중 서비스 FTA 체계를 서두르는 등 한중 관계도 리세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요 기사도 잠깐 언급을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몸값 1000억에 좋은저축은행 또 매물로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2008년 12월 1일 날 11월 30날까지 한화 자산운용의 주식팀장으로 있다가 12월 1일부로 제일저축은행에 고유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10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 900이 깨지면서 890이 찍고 11월 달에 제가 그 제일저축은행에 계신 이사님한테 그 전부터 이제 저보고 와서 같이 일하면 안 되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가서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주변에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랐죠. 예. 아니 리만 사태 터지고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축은행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저축은행 고유자금을 운용하러 가서 거의 뭐 저는 우리가 바닥에 손짓고 수영하기라고 했잖아요. 지수 무조건 이래 쌀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90, 2050 같던 지수가 이제 900이 깨졌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땅 짚고 헤엄치기군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제일저축은행으로 갔고요. 그 뭐 가만히 주식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갖고만 있어도 저절로 이제 수익이 쭉 났습니다. 6개월 만에 꽤 큰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2010년 4월 달에 제가 11년 동안 일했던 인피니티에서 그때 자문형 랩이 이제 한창 부각이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자문형 랩을 주도했던 회사가 브레인 자산운용, 그때 브레인 투자자문이었죠. 그리고 K1 투자자문, 이 두 회사가 이제 치고 나가면서 그래서 인피니티에서 저보고 같이 좀 하자 해서 그때 2010년 4월 달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고 1년 뒤에 2011년부터 약간 저축은행 문제가 나오더니 2012년, 13년 그때 부산상호저축은행부터 솔로몬저축은행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제일저축은행까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제일저축은행은 지금 KB은행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2009년, 10년 랠리가 있고 11년, 12년 가면서 그런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좋은 저축은행이 또 매물로 나왔다고 하길래 지금 팬데믹 이후에 20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올해가 23년째잖아요. 이게 뭔가 또 그때와 비슷한 저축은행 사태가 있는 건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주인공하고 조연이 바뀌어서 나올 뿐이지 주식시장의 역사는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저축은행 매물 나왔다라는 기사를 있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업황 악화, 알짜저축은행도 시장에 매각가 자산의 2배 넘어 부담으로 저축은행의 업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알짜로 꼽히는 서울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다시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계 투자금융그룹 SC로이는 자회사인 좋은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SC로이는 좋은저축은행 지분을 99.9% 보유한 최대 주주네요. 매각 작업은 주관사를 끼지 않은 채 SC로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적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5,458억 원 총 자산이고요. 순자산은 488억이고 총 수익은 296억. 당기순이익, 재작년 당기순이익이 81억. 그렇네요. 그때 제가 있었을 때 2010년 4월 달에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2009년도인가 회사가 수익을 400억인가 410억인가 엄청 많이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770억 정도 가더라고요. 제가 갈 때 2008년 11월 말에 277억이었었는데 제가 가면서 우리 회사 시총은 얼마인가 봤더니 277억. 그러고 크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시총이 700억에서 800억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네. 400억이나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지 했는데 역시 주식은 IQ가 2만이었습니다. 그 대출 자산에 부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왜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2011년 12년도가 보면 주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향해 갈 때였었죠. 그래서 2012년도가 되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천에서 평당 2천이 깨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부동산에 그런 부분도 약간 이제 담보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것보다는 일단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 이런 저축은행 가서 고금리에 이제 돈을 많이 빌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이제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서프라임 등급의 신용자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그 빌려간 돈을 이제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이 이제 부실화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때 망했던 저축은행들이 보면 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많이 좀 이렇게 후진적이었던 부분도 예, 많이 있었던 걸로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업황 자체는 좀 뭔가 안 좋아지나 봅니다. SC로이의 매각 결정은 2013년 조은저축은행 지분 49.8%를 최초로 인수한 뒤, SC로이도 요때 인수를 했었네요. 조은저축은행을 그때. 인수한 지 지금 10년이 지난 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 부진이 예상된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조은저축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억에 비해서 58.5%나 급감했다. 오늘 아침에 그 골드만삭스의 이익이 68%인가 급감했다라고 나왔는데 21년 말 기준 순이익은 전년 대비 58.8%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순자산 역시 500억 원에 못 미친다. 매각 측에서는 순자산의 2배를 넘는 1000억 원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더 이상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는 업권인 만큼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도 눈독을 들이는 매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싸게 파네요. 게다가 조은은 서울에 소재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에도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고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한두 달 내에 손바뀜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SC로이의 매각 희망가가 순자산의 2배를 웃더라. 서울지역 영업권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가격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라는 매력은 충분하나 프리미엄을 감안을 해도 1000억은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고요. SC로이는 앞서 2021년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조은저축은행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조윤진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 대충 내용은 2012년, 13년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무너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데믹 직격탄 모바일 게임 첫 역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불황이 오면 게임 업종도 하나의 이제 방어 섹터가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면 애들 뭐 게임 하는 것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게임이 이제 중독성이 아주 높다 보니까 불황이 와도 이제 게임 매출이 잘 안 줍니다. 예, 거의 뭐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니까 자료가 센스타워라고 돼 있는데 억 달러 2017년도에 30.8억 달러였다가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21년도에 58억 4천억 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었네요.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22년도에 58억 4억 달러에서 52.6억 달러로 6억이니까 한 11% 역성장했네요. K컨텐츠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고 엔데믹 전환으로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급팽창한 게임 이용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센스타워에 따르면 9.9%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그동안 확대 일로였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연평균 22.4%의 상승세를 그동안에 보여왔었는데요. 사상 첫 매출 후퇴의 배경으로는 엔데믹 전환으로 그동안 증가한 게임 이용에 거품이 빠진 점이 꼽히고요.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이 본격화한 2020년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0.6%나 급증을 했었네요. 하지만 엔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늘고 일상이 모바일 세계를 다시 대체하면서 모바일 게임 매출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게임사 등 앱 개발사들의 개인정보 추적을 까다롭게 하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도 한몫을 했고요. 이는 게임사들의 맞춤형 광고 집행을 어렵게 만들어 게임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더불어 국내 요인으로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이 얼어붙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모바일 외에 PC, 콘솔 등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는 게임사들의 크로스 플랫폼 지원도 결제 분산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게임사들은 엔데믹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 재창출을 고심하고 그간 벌려온 사업들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게임 업종은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는지 좀 아시겠죠.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투자. 매매는 약간 이제 트레이딩하고 투자의 개념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들을 때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왔다가 유튜브에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듣고는 그렇게 해야 되나? 네, 막 이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트레이딩 아니면 이제 투자 비중을 70, 트레이딩 비중을 30, 요렇게 가정하는 것도 좋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투자할 때 트레이딩 비중을 20, 투자 비중을 80, 뭐 요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그 개념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먼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요, 미리 오릅니다. 미리 오르고 게임이 출시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뭐 베타 서비스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동시 접촉사 수고 뭐 몇 명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좋게 나와도 빠지고 안 좋게 나오면 더 빠집니다.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일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신작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 그래서 또 이 NC 소프트처럼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리니지 게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올 때 봐서 약간 트레이딩으로 오버웨이트했다가 좀 줄였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면 이 성장주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배당 주식들 뭐 그런 걸로. 게임만큼 또 중독성 강한 게 담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KTNG 같은 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유동성이 위축이 돼도 절대 못 끊는 게 또 담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주변에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중국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혁 이후 두 번째 낮은 성적표, 피크 차이나 쇼크 다가온다. 요 부분인데,
저문은 세계 공장, 봉쇄 여파의 소비 생산 소폭 회복, 국가주도 계획 경제 한계 분석에 2030년 미 경제 추월 전망도 태조하고 있고, 중국 빅테크 규제 완화로 민간은 활력, 30조 부동산 지원책 등 내수에 올인하고 있고, 일각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요, 중국 분기별 성장률 추이 해가지고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도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중국이 발표한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지만 예상은 그래도 2.7로 예상을 했었었네요. 당국의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다. 소비, 생산, 투자 등도 소폭 회복에 그쳤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깊은 후유증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까지 더해져서 연간 성장률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최근 빅테크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쏟아내며 경기 회복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됐던 인구가 6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고속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야심도 물거품이 될 처지다. GDP 얘기는 아까 했고요. 연간 GDP가 지금 얼마냐면요, 121조 207억 위안, 약 2경 227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되고요. 미국이 2경 3천조 정도 됩니까? 21조 달러 정도면 지금 환율로는 한 2경 5천조 가까이도 되겠네요. 근데 중국이 지금 2경 2천조니까 20조 달러가 살짝 안 된다, 그죠? 예. 19조 달러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면 문화 대혁명 1966년에서 1976년, 요 10년의 마지막 해인 1976년도에 마이너스 1.6%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양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큰 대회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의 양회죠. 양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양회에서 3월 달에 항상 있습니다. 올해도 3월에 있습니다.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는데 거기에도 크게 못 미치고, 1994년부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중국이 지금까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이번까지 단 3차례다. 그나마 앞선 1998년과 2014년은 목표와 실제 결과가 근접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1998년이 우리나라 외환위기고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이었었죠. 그리고 2014년은 요때가 이제 2008년까지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중국의 GDP가 고성장할 때였고요. 그 베이징 올림픽 전년도였던 2007년도가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2% 나왔었거든요. 그 전 해가 12.7%, 그 전이 11.4%, 그 전이 10.1% 뭐 요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나게 이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GDP의 고성장이 나왔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개인 소비 때문이 아니라 정부 지출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쏟아 부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12, 13, 14 가면서 중국이 조금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때 2014년도에 이렇게 목표치보다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네요. 보니까. 하지만은 근접했었다는 거죠.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은 직접적인 요인은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분기에 4.8%, 2분기에 0.4, 3분기에 3.9, 4분기에 2.9로 성장률이 출렁거렸었고요. 2분기에는 상하이 봉쇄 여파로 주요 지역의 생산 물류가 차질을 빚었고요. 그죠? 4분기에는 방역 정책 완화 추세에 따라 감염자가 급증을 해서 3분기에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 마이너스 1.8%는 전달에 비해서 회복이 됐지만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그쳤고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 1에서 1.3% 나왔고요. 1에서 12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5.1%로 전달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확산과 이에 대응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영향이 큰데 사실 그 작년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3년 임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엄청나게 지나친 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죠. 솔직히 뭐 얘기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차환을 위해 최대 29조 4,100억 정도의 1,60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사실 또 여기 바로 위에도 적혀 있지만 뭐 마윈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 때리기, 그리고 후진타오 시절 강점인 시절에 커왔던 기업들, 그런 총수들, 예, 그렇게 뭐 부패 척결 이런 명목으로 또 엄청나게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켜 버렸었죠, 솔직히.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성장률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이미 구조적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로 성장을 이어왔는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국영기업 중심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버텨왔고요. 하지만 점차 부채가 늘고 재정이 위축되면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GDP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중단된 여파가 크고요. 부동산 개발사가 디폴트에 빠진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누적 적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2배를 넘는 7조 8천억 위안, 약 1441조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연임도 경제 악재도 엄청난 악재죠. 사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3년임을 한 시진핑 체제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4연임으로 2032년까지 집권할 경우 중국 성장률이 2030년대에 2%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여기에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연금 시스템 부담을 초래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했네요. 당초 주요 2개국 G2인 중국이 2030년을 전후해서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태조하고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202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JCER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그 시기를 2035년으로 미뤘고요.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 CEBR은 2020년 중국의 미국 추월 시점을 2028년으로 제시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37년으로 늦췄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여전히 불안한데 해리 머피 크루즈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른 코로나 확산 위협과 부동산 시장 악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중국의 2023년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가 시진핑이 개헌을 딱 하는 순간 앞으로는 중국 기업 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독재 국가에서는 혁신 기업이 탄생하지 않는다. 예, 요런 얘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기업들은 너무 많이 빠지면 좀 사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올해는 특히나 시진핑이 3연임을 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합리화를 하려면, 봐봐, 내가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잖아.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중국 내수 부양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최근에 우리는 한류도 좀 이렇게 한한령도 풀고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도 풀어주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중국 소비재들이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 좀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들도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중국 가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에서 공부해서 스탠포드나 이런 데서 공부해서 한국 와서 가지고, 그죠? 네,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 변곡점, 네, 바이오 등 신산업 경쟁력 빠르게 장악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표가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중국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입니다.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2013년도에 46.9였다가 15년에 50%를 넘었고 19년도에 54.3, 21년도에도 5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피크 차이나 현실화 새 성장 공식을 짜는 수출 코리아, 압도적 기술차 확보가 최대 관건이고 중국과 서비스 FTA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변곡점을 맞은 중국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쓰신 기사네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서 차이나 리스크에 맞설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국 경제에 맞춰서 서비스 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요. 김정식 연세대 교수님이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출국 다변화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고요. 반도체와 OLED 등 기존의 우위를 차지했던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든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장악해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의 서비스 FTA를 해야 되고, 한 정부 인사는 사드 보복처럼 중국이 느닷없이 제재를 내릴 경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장치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빨리 체결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또 목리를 부릴 가능성에 대한 또 그런 장치 마련까지 이렇게 염두를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중동의 기술 수출, 동남아에는 제조 거점, 포스트 차이나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돼 있고요. 빠르게 이제 경제는 이런 피크 차이나에 맞춰 가지고 지금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성장 공식자는 수출 코리아 대중무역 수지 1년 새에 20분의 1토막 났고 역조 현상 가팔라져 중국 자체 공급망 구축, 외국 소비의 중간재 역할도 이뤄가 전문가 신시장 컨트롤 더 필요, 중남미 등도 공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의 무역 흑자국 순위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위가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2위가 베트남에서 2022년도에는 미국, 그래서 2022년도에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베트남 쪽으로 우리가 수출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베트남의 내수 시장이 좋아서 우리가 뭐 베트남에다가 되게 많이 뭔가를, 베트남이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삼성전자 공장뿐만 아니라 뭐 되게 많습니다. 많이 이제 이렇게 그 한국 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그 아세안이라는 그 경제 특구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그 아세안에서도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할 때도 그런 또 협정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간재료 수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도 조립하고 거기서 해서 다시 또 수출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뭔가 되게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47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무역적자이자 적자 규모이고 1996년도에 206억 달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웜의 신박 하면서 많이 좀 다뤘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